어머, 죄송해서 어쩌죠? 인간의 살과 도자기가 충돌하는 둔탁하고도 끔찍한 파열음이 들린 직후였어요. 단순히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광철의 입이 붕어처럼 뻐끔거렸습니다. 너무나도 강렬한 충격은 소리조차 삼켜버리는 법이죠. 그는 시뻘개진 얼굴로 감각이 사라져 덜덜 떨리는 오른손목을 부여잡고 몸을 비틀었어요. 모든 순간이 멈춘 정적 같은 순간, 왕파리가 자꾸 꼬여서 쫓으려던 건데 하필 거기에 손을 대셨네요. 그녀는 싱긋 웃으며 재떨이를 다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방금까지도 집기를 부수며 다방 사장 최 씨를 밀어버린 광철의 부하들도 힘없이 나동그라진 최 씨도 모두 입만 뻥끗한 채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반쪽만한 아가씨 앞에서 이내 어린애같이 비명을 지르는 광철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는 오후였습니다. 인적 끊긴 시골 마을, 낡은 간판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약속 다방 안에는 습기를 머금은 무거운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어요. 쌍화차를 다리는 진한 약재 향기 사이로 오래된 소파의 곰팡내와 눅눅한 먼지 냄새가 섞여 들어와 코끝을 찔렀습니다. 손님 하나 없는 가게 안을 채우는 것은 양철 지붕을 때리는 요란한 빗소리와 벽시계의 건조한 태엽 조립뿐이었죠. 주인 최 씨 영감은 카운터 구석, 희미한 백열등 아래서 마른 수건으로 액자를 닦고 있었습니다. 유리 액자 속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맹호부대 마크가 선명한 군복을 입고 누구보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날의 자신이었습니다. 다리는 조금 불편하고 가진 것은 없어도 그 사진 한 장은 최 영감이 거칠고 모진 세월을 버텨내게 해준 유일한 훈장이자 자부심이었죠. 하지만 그 고요한 평화가 깨지는 건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닫혀있던 다방의 낡은 나무 문이 거칠게 젖혀졌어요. 녹이 슬어 뻑뻑한 경첩이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고 문짝이 벽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굉음이 다방을 뒤흔들었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비릿한 흙내음과 함께 불길한 검은 그림자들이 들이닥쳤죠. 어이, 영감제이. 내 왔다. 비 오는데 차 한 잔 안 내오나? 마을의 재개발 이권을 노리고 들어온 폭력 조직 쌍칼파의 행동대장 마광철이었습니다. 그의 뒤로 껌을 짝짝 씹어대는 덩치 큰 사내둘이 어깨를 흔들며 따라 들어왔어요. 그들의 육중한 구둣발이 닿을 때마다 낡은 나무 바닥이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흙탕물로 얼룩져 갔습니다. 최 영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닫고 있던 액자를 등 뒤로 숨기며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고 입을 열었어요. 오늘은 영업 안 하네. 그만 돌아가게. 영업? 누가 이 구정물 같은 차 마시러 왔나? 도장 찍으러 왔지. 광철은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치더니 흙이 잔뜩 묻은 워커발로 애꿎은 테이블을 걷어찼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유리 설탕통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다방의 정적을 갈갈이 찢어놓았죠. 마치 하얀 눈처럼 바닥에 흩뿌려진 설탕가루 위를 광철은 보란 듯이 짓밟으며 카운터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설탕 알갱이가 구둣발 밑에서 으스러지는 소리가 섬뜩하게 들려왔어요. 영감요. 좋게 말할 때 도장 찍으소. 이 썩은 가게 안고 죽으면 국가에서 훈장이라도 주나? 아, 훈장 받은 거 있다 캬지? 광철의 매서운 눈빛이 최 영감이 필사적으로 숨기려던 등 뒤에 액자를 포착했습니다. 순식간에 노인의 팔을 낚아채 액자를 빼앗은 그는 사진을 툭툭 치며 비릿한 조소를 흘렸어요. 참나, 맹호부대? 나도 해병대 나왔는데 말이야. 선배님, 군대 다녀오면 뭐합니까? 지금 꼬라지를 보이소. 다리나 절뚝거리고 구질구질하게. 이놈이, 그건 건드리지 마라. 내 목숨 같은 거다.
최영감이 다급하게 손을 뻗어 액자를 되찾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광철은 귀찮다는 듯 노인의 가슴을 거칠게 밀쳐냈죠. 힘없이 바닥으로 나동그라진 노인의 목에서 덜그럭거리는 쇠소리가 났습니다. 평생 부적처럼 걸고 다니던 낡은 군번줄이 차가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였어요. 광철은 쓰러진 최영감의 가슴을 구둣발로 지그시 눌러 밟았습니다. 숨이 막힌 노인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광철은 아랑곳하지 않고 얼굴을 들이밀며 어르렁거렸어요. 잘 들으소 선배님. 명예가 밥 먹여줍니까? 요즘 세상은 돈이 명예고 주먹이 계급장이라 해. 그 살벌한 폭력의 현장 한가운데서였습니다. 다방 구석, 어둠이 내려앉은 테이블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들려온 것은 종이가 넘어가는 그 미세하고도 건조한 소리는 이 난장판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평온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광철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자신이 지배한 이 공간에 겁도 없이 딴짓을 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제야 그는 구석자리에 한 여자가 앉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몸에 딱 붙는 요가복 위에 헐렁한 카디건을 걸치고 긴 생머리를 늘어뜨린 채 책에만 시선을 두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강지윤이었죠. 광철은 밟고 있던 최영감의 가슴에서 발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그의 흥미가 힘없는 늙은 노인에게서 구석에 앉은 젊고 아름다운 그리고 건방진 먹잇감에게로 옮겨가는 순간이었어요. 그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고 지훈을 향해 천천히 구두 뒤축을 끌며 다가갔습니다. 마광철의 낡은 구두 뒤축이 다방의 마룻바닥을 긁어대는 소리가 신경질적으로 울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는 최영감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의 번들거리는 눈동자는 오로지 구석 어둠 속에 피어난 한 송이 백합 같은 여자 강지윤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시골 다방의 칙칙한 형광등 불빛 아래서도 지윤의 존재감은 눈이 부실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몸에 완벽하게 밀착된 요가복 위로 드러난 탄탄한 S라인, 그리고 헐렁하게 걸친 카디건 사이로 언뜻 보이는 가녀린 쇄골 라인은 사내들의 비릿한 본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어요. 그것은 곰팡내 나는 다방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위험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광철은 혀로 마른 입술을 축이며 지훈의 테이블 바로 앞까지 다가와 멈춰 섰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의 탐욕스러운 시선이 지훈의 정수리부터 목덜미 그리고 가슴 라인을 노골적으로 훑고 지나갔어요. 마치 시장 좌판에 놓인 물건의 값을 매기려는 장사치처럼 무례하기 짝이 없는 눈빛이었죠.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저 윗동네에 새로 간판 올린 요가 학원 원장님 아이가? 지훈은 그제야 읽던 책을 아주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광철을 올려다보는 동작은 요가 동작처럼 부드럽고 우아했어요. 그녀의 깊은 눈동자는 호수처럼 고요했지만 그 바닥에는 차갑게 얼어붙은 살기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흥분한 광철의 눈에는 그저 서울 여자의 도도한 매력 정도로만 보였을 것입니다. 아가씨, 운동을 해서 그런가 몸매가 아주 착하네. 광철이 킬킬거리며 상체를 쑥 숙였습니다. 그의 입에서 풍기는 역한 담배 쩐내와 싸구려 스킨 냄새가 훅 끼쳐와 지훈의 코끝을 찔렀어요. 지훈은 불쾌함을 숨기지 않고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상체를 뒤로 물렸습니다. 하지만 그 거부 반응조차 광철에게는 재미있는 놀이처럼 느껴졌는지 그는 입꼬리를 비릿하게 말아 올리며 더욱 대담하게 나왔죠. 왜 이리 튕기노? 우리 애들이 학원 홍보도 좀 해줄 테니까 이 오빠랑 같이 몸 좀 풀까? 뻣뻣한 거 푸는 데는 내가 또 선수거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광철의 투박하고 거친 손이 지훈의 어깨를 향해 뱀처럼 스르륵 다가갔습니다. 가녀린 어깨를 단숨에 낚아채려는 그 순간 다방의 시간은 마치 엿가락처럼 늘어졌어요. 지훈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놓인 두툼한 백자 잿더리로 향했습니다.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 있는 좋기 일케이 지은 되어 보이는 묵직하고 단단한 도자기였죠. 그녀의 하얀 손이 춤을 추듯 우아하게 잿더리를 집어들었어요. 마치 다도를 하듯 찻잔을 들어 올리는 것과 다름없는 자연스럽고 고요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잿더리가 공중으로 떠오른 찰나 그 궤적은 치명적인 흉기로 돌변했습니다. 지우는 결코 무식하게 잿더리를 휘두르지 않았어요. 그저 광철의 손목이 다가오는 길목을 미리 읽고 잿더리의 가장 단단하고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을 정확히 그 궤적 위에 갖다 댔을 뿐입니다. 마치 흐르는 물살에 거대한 바위를 툭 던져 넣듯 간결하고도 완벽한 차단이었죠. 이윽고 인간의 살과 도자기가 충돌하는 둔탁하고도 끔찍한 파열음이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단순히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손목 안쪽 수많은 신경이 지나가는 가장 취약한 급소가 돌덩이 같은 경도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뼈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였습니다. 광철의 입이 붕어처럼 뻐끔거렸습니다. 너무나도 강렬한 충격은 소리조차 삼켜버리는 법이죠. 비명이 터져 나올 틈도 없이 손목에서 시작된 찌릿한 전기가 팔 전체의 신경을 태우며 척추를 강타했어요. 그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고 무릎은 힘없이 꺾여버렸습니다. 그제야 목구멍 깊은 곳에서 짐승이 앓는 듯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오며 광철이 바닥으로 처참하게 나뒹굴었습니다. 그는 시뻘개진 얼굴로 감각이 사라져 덜덜 떨리는 오른손목을 부여잡고 몸을 비틀었어요. 손목뼈에 미세한 금이 갔거나 적어도 신경이 마비되어 당분간 숟가락조차 들지 못할 정도의 정교한 타격이었습니다. 뒤에 서 있던 부하 2명은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멍하니 입만 벌리고 얼어붙어 있었죠. 자신들의 형님이 왜 갑자기 바닥을 구르고 있는지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살벌한 정적 속에 지훈의 목소리가 봄바람처럼 나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 죄송해서 어쩌죠? 지훈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한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하지만 다른 한 손은 여전히 묵직한 잿더리를 가볍게 쥔 채였습니다. 그녀는 잿더리 모서리에 묻은, 아니 광철의 손목에서 묻어난 먼지를 입으로 후 하고 불었죠. 하얀 담뱃재가 공중으로 흩날리는 모습이 슬로 모션처럼 그려졌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너무나도 태연하고 또 잔혹하리만치 평온했어요. 왕파리가 자꾸 꼬여서 쫓으려던 건데 하필 거기에 손을 대셨네요. 그녀는 싱긋 웃으며 잿더리를 다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유리판 위에 도자기가 닿는 맑고 청아한 소리가 바닥을 기며 고통스러워하는 광철의 거친 숨소리와 기묘한 대조를 이루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다음번엔 손목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서늘한 경고장이었죠. 다방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다방 밖 빗줄기 너머에서 날카로운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방 문 밖에서 요란하게 울리던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곧이어 빗물에 젖은 경찰 단화가 다방 입구의 낡은 나무 계단을 짓누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구석에 숨죽여 서 있던 이장 박상사와 바닥에 쓰러진 최영감의 눈빛에 아주 잠시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저 제복 입은 공무원들이 이 억울하고 참담한 폭력을 멈춰주리라 믿었기 때문이죠.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파출소의 김 경사였습니다. 배가 불룩하게 나온 그는 귀찮다는 듯 모자를 벗어 빗물을 털어내며 다방 안을 휘휘 둘러보았어요. 난장판이 된 테이블, 바닥에 흩뿌려진 하얀 설탕가루, 깨진 유리 조각들, 그리고 손목을 부여잡고 식은땀을 흘리며 뒹구는 조폭 마광철. 상황은 누가 봐도 명백한 폭행 현장이었죠. 아이고,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비 오는 날 조용한 동네 시끄럽게.
하지만 김 경사의 시선이 가장 먼저 머문 곳은 피해자인 최 영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닥에서 끙끙 앓고 있는 가해자 마광철에게 달려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며 혀를 찼어요. 마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아니, 귀한 손목이 왜 이 꼴이 됐어요? 그 순간 지훈의 미간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경찰의 입에서 나온 사장님이라는 호칭. 그 단어 하나에 다방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피해자가 믿었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것은 찰나였죠. 김 경사, 눈이 있으면 좀 보이소. 저놈들이 우리 가게를 다 부수고 훈장까지. 최 영감이 억울함을 토하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김 경사의 바짓단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 경사는 마치 더러운 벌레를 피하듯 뒷걸음질치며 노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어요. 그리고는 품에서 수첩을 꺼내며 귀찮다는 듯이 볼펜을 딱딱거렸습니다. 볼펜 스프링 튕기는 소리가 유난히 신경질적으로 다방 안을 울렸죠. 영감님 진정하시고. 딱 보니까 쌍방이네, 쌍방. 아니, 오히려 마 사장님이 더 많이 다치신 것 같은데? 김 경사의 눈길이 구석에 서 있는 지훈에게 꽂혔습니다. 그의 눈초리는 범죄자를 보는 엄정함이 아니라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의 그것처럼 탐욕스럽고 비열했어요. 그는 지훈이 테이블 위에 올려둔 백자 재떨이를 턱으로 가리키며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특수폭행인 거 아시죠? 도자기로 사람을 쳐? 이거 합의 안 되면 콩밥 좀 드셔야겠는데. 아가씨, 이름이랑 주민번호 대세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는 마술 같은 현실이었죠. 마광철은 고통을 참으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어요. 그는 욱신거리는 손목을 잡은 채 지훈에게 다가와 김 경사가 듣지 못하게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맞지? 이 동네는 말이야. 법전보다 내 돈이 더 두껍고 내년에 그 뻣뻣한 자존심보다 내 계급장이 더 높다고. 광철의 입에서 풍기는 악취가 지훈의 콧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담배 냄새가 아니었어요. 썩어빠진 세상의 부패한 악취였죠. 지훈은 천천히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요가 매트 위에서 평화를 찾으려 했던, 굳은 살을 지우려 애썼던 그 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녀의 혈관 속에서는 잊으려 했던 전장의 아드레날린이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목을 꺾어버릴까?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의 살인 기술이 시뮬레이션처럼 지나갔습니다. 접에 나온 경찰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마광철의 경동맥을 끊는데 필요한 시간은 단 3초면 충분했어요. 그녀의 주먹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죠. 당장이라도 터져 나오려는 사리를 억지로 짓누르는 처절한 인내의 떨림이었습니다. 최 영감은 체념한 듯 고개를 푹 숙였고 박상사는 분함에 치를 떨며 주먹만 꽉 쥐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녀를 그리고 정의를 지켜줄 수 없는 고립된 섬 같은 상황이었죠. 아가씨, 서로 좋게 갑시다. 마 사장님이 치료비 정도에서 봐주신다니까 사과드리고 끝냅시다. 예. 김 경사가 능글맞은 표정으로 지훈을 재촉했습니다. 지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어요.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동자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꽉 쥐고 있던 주먹을 스르르 풀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들을 죽이는 건 쉽지만 그것은 패배를 의미했어요. 그녀는 통제 불능의 살인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군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경고음은 멈추지 않았죠. 아니, 이 썩은 뿌리는 결국 뽑아내야만 해. 지훈은 아무 대꾸 없이 가방을 챙겨들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굴복이 아니었어요. 더 거대하고 완벽한 폭풍을 준비하기 위한 잠시 동안의 고요한 후퇴였죠. 그녀가 다방 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등 뒤로
마광철 일당과 부패 경찰의 저급한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비는 여전히 하염없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소란스럽던 경찰차의 붉은 경광등이 빗줄기 넘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약속 다방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막만이 남겨졌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설탕가루, 비스듬히 걸린 액자, 그리고 힘없이 주저앉은 노인의 구분 등 그것은 힘없는 자들이 감당해야 할 패배감과 치욕의 잔해들이었죠. 지우는 말없이 가방을 챙겼습니다. 요가 매트가 든 가방이 오늘따라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더 깊이 개입했다가는 스스로 억눌러왔던 과거의 자신이 튀어나와 이 작은 마을을 피로 물들릴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그녀가 입술을 깨물며 다방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방 쪽에서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규칙적이지 않고 위태롭게 떨리는 소리였어요. 지훈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불 꺼진 주방, 낡은 가스레인지 앞에 최영감이 서 있었죠. 그는 불편한 다리를 질질 끌며 가스불을 켜고 뚝배기를 올렸습니다. 파르라니 떨리는 노인의 손이 찻잔과 잣, 대추 같은 고명들을 힘겹게 집어 올리고 있었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최영감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행주로 뚝배기의 겉면을 닫고 정성스럽게 달인 쌍화차를 찻잔에 옮겨 담았어요. 그리고 가장 신선해 보이는 계란 노른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띄웠죠. 그것은 단순한 차 한 잔이 아니었습니다. 짓밟힌 자존심 속에서도 자신을 위해 나서준 사람에게 표할 수 있는 그의 전 재산이자 마음이었어요. 최영감이 쟁반을 들고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지훈은 황급히 다가가 쟁반을 받아들였어요. 노인의 손등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거칠었고 멍이 든 손목은 여전히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쟁반을 타고 지훈의 손끝으로 고스란히 전해져 왔죠. 돈은 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가시는 길에 비도 오고 해서. 최영감은 지훈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운 듯 그는 젖은 앞치마 자락만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고맙소. 내 평생 나를 군인 대접해 준 건 아가씨뿐이요. 그 한마디가 지훈의 가슴을 무겁게 내려쳤습니다. 모두가 그를 절름발이 다방 주인, 고집센 늙은이라고 불렀어요. 심지어 같은 군복을 입었던 경찰조차 그를 무시했었죠. 하지만 지훈은 그가 훈장을 뺏기지 않으려 발버둥 칠 때 그 안에 살아있는 군인의 명예를 보았던 것입니다. 지훈은 찻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진한 약재 향과 달큰한 향기가 코끝을 감싸고 따뜻한 온기가 입술에 닿았어요. 한 모금 넘기자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뜨거운 액체가 차갑게 식어있던 그녀의 위장을, 아니 얼어붙었던 그녀의 심장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요가 수련으로 얻으려 했던 마음의 평화와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죠. 사람의 체온이 담긴 투박하지만 무엇보다 진실한 위로였어요. 지훈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망설임이라는 안개가 걷히고 대신 형형한 빛이 들어찼어요. 그녀는 가방 깊숙한 곳을 더듬어 챙겨두었던 검은색 전술 장갑의 감촉을 확인했습니다. 이 따뜻한 차 한 잔 값을 치르기 전까지 그녀는 이곳을 떠날 수 없게 되었죠. 아니,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르신. 지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녀는 비워진 찻잔을 최영감의 손에 쥐어주며 처음으로 요가 강사가 아닌 군인의 눈빛으로 그를 마주 보았어요. 쌍화차가 아주 진하네요.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지훈은 의자에 걸쳐두었던 카디건을 집어들며 다방 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박 상사와 최영감이 의아한 듯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죠. 청소를 좀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찌든 때가 너무 깊어서요. 그 말은 다방 청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을에 뿌리 박힌 약자를 괴롭히는 저 더러운 곰팡이들을 박멸하겠다는 선전포고였어요. 지훈이 문을 열고 나가자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들어왔지만 그녀는 춥지 않았습니다. 뱃속에 담긴 쌍화차의 온기가 그녀를 가장 뜨거운 전장으로 이끌고 있었으니까요.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치고 마을에는 젖은 흙내음과 함께 불길한 기운을 품은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습니다. 평소라면 셔터 올라가는 소리와 활기찬 인사로 시작되었을 시장 골목이지만 오늘 아침 공기는 유독 차갑고 무거웠어요. 그 진원지는 바로 마을 초입, 이제 막 페인트 칠을 끝낸 지은 요가 스튜디오 앞이었습니다. 검은색 대형 세단 세대가 좁은 골목길을 꽉 막아선 채 위협적인 엔진 소리를 그르렁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차량 주변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대여섯 명이 삐딱하게 서서 담배를 피워대고 있었어요. 그들이 뱉어내는 희뿌연 담배 연기가 요가 학원의 깨끗한 유리창을 덮치고 바닥에는 보란 듯이 씹다 버린 껌과 꽁초들이 지저분하게 널려갔습니다. 지나가던 여고생들이 겁에 질려 걸음을 재촉하고 장을 보러 나온 아주머니들이 먼 길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것은 명백한 영업 방해이자 지훈을 향한 소름 끼치는 무언의 협박이었죠. 저 짐승 같은 놈들. 기어이 또 왔구만. 골목 어기 해병 건어물 가게의 셔터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박 상사가 이를 갈았습니다. 그의 굵은 주름 사이로 분노가 일렁였지만 당장 뛰쳐나가기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어요. 어제 다방에서 봤던 그 무력감, 법조차 외면한 현실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누군가 박 상사의 소매를 조심스럽게 잡아 끌었습니다. 시장통에서 30년 넘게 채소를 팔아온 호남댁 할머니였죠. 이장님, 이대로 보고만 있을 거요? 저 착한 처자가 우리 영감님 돕다가 적고를 당하게 생겼는데. 호남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매서웠습니다. 그 옆으로 세탁소 김씨, 철물점 최 사장 등 마을의 터줏대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모두 어제 지훈이 보여준 용기를 전해 들었고 또 그녀가 마광철 일당에게 찍혀 고초를 겪고 있다는 사실에 밤잠을 설친 사람들이었죠. 박 상사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았습니다. 평생 콩나물 값을 흥정하고 다림질을 하며 살아온 투박하고 순박한 이웃들. 하지만 그들의 눈 속에 담긴 것은 더 이상 두려움만이 아니었어요. 미안함과 부채감, 그리고 꿈틀거리는 옥이었죠. 우리가 주먹은 약해도 쪽수는 많지 않습니까? 세탁소 김씨가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평소엔 손주들 사진이나 찍던 그 폰이었지만 지금 그의 손에 들린 것은 훌륭한 감스의 카메라였어요. 맞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당하게 놔둘 순 없습니다. 경찰이 안 지켜주면 우리가 지켜야지요. 박 상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는 굳게 다짐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작전 명령을 내리듯 말했어요. 지금부터 우리 시장 사람들은 전원 눈과 귀가 되는 겁니다. 놈들이 밥은 뭘 처먹는지, 누구랑 통화하는지, 어디로 이동하는지 하나도 놓치지 말고 공유합시다. 그 순간부터 평범했던 재래시장은 거대한 첩보 현장으로 변모했습니다. 물론 겉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호남댁은 여전히 좌판에 앉아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고 세탁소 김씨는 배달 오토바이를 몰고 골목을 누볐죠. 하지만 그들의 감각은 곤두서 있었습니다. 호남댁은 콩나물을 다듬는 척하며 놈들의 차량 번호판을 달력 뒷장에 꼼꼼하게 적어 내려갔어요. 조폭 중 하나가 전화를 하며 편의점 쪽으로 걸어가자 가게 앞을 쓸던 철물점 사장이 빗자루질을 하는 척하며 그 뒤를 슬금슬금 따라붙었습니다. 그의 귀는 조폭의 통화 내용에 레이더처럼 집중되어 있었죠. 예, 형님.
그년 아직 가게 안에 있습니다. 오늘 밤에 작업 칠까요? 예, 폐공장 쪽으로. 놈의 입에서 작업이라는 단어와 폐공장이라는 장소가 나오자마자 철물점 사장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빗자루를 쥔 손에 땀을 쥐며 재빨리 품 안의 수첩에 내용을 갈겨 썼어요. 그리고는 박 상사에게 눈짓을 보냈죠. 한편 세탁소 김 씨의 활약은 더욱 대담했습니다. 그는 세탁물 배달 왔습니다 하고 능청스럽게 소리치며 조폭들이 진을 치고 있는 요가 학원 바로 옆 건물로 들어갔어요. 오토바이의 블랙박스 각도를 교묘하게 조절해 놈들의 얼굴이 정면으로 찍히도록 세워두는 것을 잊지 않았죠. 그가 배달을 마치고 나오는 척하며 놈들 곁을 스쳐 지나갈 때 주머니 속 녹음기는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요가 스튜디오 안 블라인드 사이로 밖을 내다보던 지우는 묘한 기류를 감지했습니다. 검은 양복들의 감시가 숨막히게 조여오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바깥쪽에서 느껴지는 또 다른 시선들이 있었어요. 좌판을 지키는 할머니의 시선, 골목을 오가는 오토바이의 분주함, 옥상에서 빨래를 널며 아래를 내려다보는 아주머니의 눈길. 그것은 감시가 아니었습니다. 보호였죠. 마치 수많은 초소병들이 그녀의 요새를 겹겹이 둘러싸고 지켜주는 듯한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하고 거대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지우는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만의 싸움이라 생각했어요. 자신이 희생해서 모든 걸 털고 떠나면 그만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저 투박한 사람들의 등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보고 있어.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물러설 곳은, 아니 물러설 이유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저 사람들이 보내주는 무언의 응원에 보답하는 길은 이 지긋지긋한 악의 고리를 내 손으로 확실하게 끊어내는 것뿐이었죠. 그날 오후 박 상사의 문자가 지훈의 휴대폰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밤 놈들이 폐공장으로 유인할 모양입니다. 함정인 것 같으니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문자를 확인한 지훈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요가 매트를 정리하고 탈의실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더플백을 꺼냈어요. 지퍼가 열리는 소리가 마치 맹수가 입을 벌리는 소리처럼 고요한 신뢰를 갈랐죠. 함정이라. 지우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요가 강사의 것이 아니었어요. 707 특임대 대테러 팀장의 눈빛이었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죠. 고마워요, 이장님. 그녀는 박 상사의 경고를 역으로 놈들을 일망타진할 작전 개시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약자들의 소심하지만 위대한 연대가 잠자던 사자에게 날개를 달아준 순간이었어요. 어둠이 짙게 깔린 요가 스튜디오 안 정막을 깨는 것은 오직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불규칙한 타격음 뿐이었습니다. 지우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몸에 밀착되는 파스텔 톤의 요가복, 그리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것은 평범한 일상을 꿈꾸던 강지훈 원장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거울 속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깊고 차가운 심연, 707 특임대강 중령의 것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벽에 걸려있던 검은색 오버사이즈 후드 집업을 꺼내 입었어요. 지퍼를 올리는 소리가 마치 시체의 자루를 닫는 소리처럼 서늘하게 그리고 길게 스튜디오를 갈랐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빠르지 않았지만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죠. 마치 수술을 앞둔 집도이가 가운을 입듯 혹은 재단에 오르는 사제가 예복을 갖춰 입듯 경건하기까지 한 움직임이었어요. 지우는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필통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알록달록한 형광펜과 잉크펜들이 가득했어요. 그녀의 손이 망설임 없이 묵직한 스테인리스 재질의 모나미 볼펜 2자루를 골라냈죠. 펜촉을 확인하는 경쾌한 소리가 텅 빈 공간에 울렸습니다. 남들에게는 서류에 서명하는 도구일 뿐이지만 그녀의 손에서는
경동맥을 노리는 가장 치명적인 송곳이 되는 물건이었어요. 그녀는 볼펜을 후드 집업 주머니 깊숙한 곳, 손이 가장 닿기 쉬운 위치에 꽂아 넣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녀의 시선이 머문 곳은 행거에 걸린 실크 스카프였습니다. 화사한 꽃무늬가 그려진 부드러운 천 조각이었죠. 그녀는 스카프를 걷어내어 손목에 감았다가 양손으로 팽팽하게 당겨보았어요. 섬유가 팽팽하게 당겨지며 내는 미세한 진동음. 부드러움 뒤에 숨겨진 질긴 탄성은 거구의 산에 목을 조르거나 팔을 묶기에 더없이 완벽한 포박 도구였죠. 그녀는 스카프를 둘둘 말아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신발장으로 향했습니다. 편안한 슬리퍼 대신 바닥 마찰력이 좋은 러닝화를 꺼냈어요. 운동화 끈을 꽉 조여매는 그녀의 손등 위로 핏줄이 도드라졌죠. 이 끈이 풀리는 순간은 놈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진 후가 될 것입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지우는 스튜디오에 불을 끄지 않은 채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밖에서 지키고 있는 놈들에게 아직 안에 있다는 착각을 심어주기 위한 기만 전술이었어요. 그녀는 정문 대신 환풍구가 있는 비좁은 뒷창문을 소리 없이 열었죠. 빗소리에 묻혀 창문 열리는 소리는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습니다. 검은 그림자처럼 창틀을 넘은 그녀는 골목길 차 안에 앉아 킬킬거리고 있는 감시자들의 등 뒤를 유유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놈들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자신들이 가두어둔 토끼가 이미 울타리를 넘어 사냥꾼이 되어 늑대 굴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어둠을 뚫고 빗줄기를 헤치며 달려온 지훈이 멈춰선 곳은 마을 외곽의 폐방직 공장이었습니다. 재개발이 중단되어 흉물처럼 방치된 그곳엔 깨진 유리창 사이로 비바람이 들이치고 있었어요. 녹슨 기계들이 괴물처럼 입을 벌리고 있는 공장 안에는 비릿한 쇠냄새와 곰팡내만이 가득했죠. 그 음산한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담뱃불이 반딧불이처럼 명멸하고 있었습니다. 마광철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인근 지역에서 동원된 용역 깡패들까지 좋기 30명은 되어 보이는 사내들이 쇠파이프와 강목을 든 채 킬킬거리고 있었어요. 형님, 그년이 진짜 올까요? 쫄아서 튀었을 것 같은데. 부하의 말에 마광철은 깁스를 한 손목을 어루만지며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아직도 비만 오면 쑤시는 손목의 통증이 그의 도끼를 더욱 부채질했어요. 온다. 내 눈은 못 속여. 그년 눈깔. 그건 먹잇감이 아니라 사냥꾼 눈깔이었어. 반드시 온다. 그때였습니다. 공장 입구에 거대한 녹슨 철문이 칠판을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금속음을 내며 천천히 열렸어요.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 번개와 함께 한 사람의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검은 후드를 뒤집어 쓴 여자가 벅차오르는 숨 하나 없이 고요하게 서 있었어요. 강지훈이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젖은 시멘트 바닥 위를 걷고 있음에도 발자국 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가벼웠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혹은 물 위를 걷는 것처럼 그녀는 30명의 늑대떼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어요. 공장의 낡은 형광등이 불안하게 깜빡거리며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다, 감췄다를 반복했죠. 환영 인사가 좀 거치네요. 지훈이 후드를 벗어젖히며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장의 높은 천장을 타고 울리며 사내들의 귓속을 파고들었어요. 떨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할 정도로 차분한 톤이었죠. 마광철이 쇠파이프를 손바닥에 탁탁 치며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 비열한 승리감과 잔인한 사리가 교차했어요. 어서 와라, 요가 선생님. 여기가 오늘 내 수업 장소다. 주제는 지옥 체험이고 사내들이 쇠파이프를 바닥에 질질 끌며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금속이 시멘트 바닥을 긁는 날카로운 소음들이 사방에서 지훈을 조여왔지만 그녀는 주머니에 꽂힌 볼펜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입꼬리를 아주 살짝 올렸어요. 지옥이라. 번지수 잘 찾았네.
그녀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짐승처럼 번뜩였습니다. 내가 거길 아주 잘 알거든. 폭풍 전에 고요가 깨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어요. 폐공장에 깨진 천장 틈으로 들이치는 빗줄기가 낡은 기계 위로 떨어지며 마치 북소리처럼 공명하고 있었습니다. 지운을 포위한 30명의 사내들이 쇠파이프를 손바닥에 탁탁 치며 포위망을 좁혀왔어요. 그들의 눈빛은 굶주린 늑대 같았지만 정작원의 중심에 서 있는 지운의 호흡은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했죠. 요가 선생님, 유연하니까 뼈가 부러져도 잘 버티겠네? 마광철의 신호와 함께 선두에 있던 덩치 큰 녀석 둘이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허공을 가르는 쇠파이프의 육중한 바람소리가 지운의 정수리를 향해 떨어졌어요. 그 순간 지운의 몸이 기이할 정도로 부드럽게 뒤로 휘어졌습니다. 마치 뼈가 없는 연체동물처럼 혹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상체를 뒤로 젖히자 쇠파이프는 그녀의 코끝을 스치며 허공만 갈랐죠. 그것은 요가 동작 중 하나인 후굴 자세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동작은 요가가 아니었어요. 지우는 젖혀진 상체의 탄력을 이용해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며 놈의 팔 안쪽으로 파고들었죠.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육화에서 챙겼던 스테인리스 볼펜이었습니다. 둔탁한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언가 질긴 근육 틈새를 파고드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어요. 지훈의 볼펜 끝이 덩치의 겨드랑이 안쪽, 신경이 밀집된 급소를 정확히 찔러 들어갔기 때문이죠.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사내가 거품을 물고 쓰러지자 지훈은 흐르는 물처럼 회전하며 다음 상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때부터 공장 안은 기묘한 무용 공연장으로 변했습니다. 사내들은 지훈의 옷자락조차 잡지 못하고 허우적거렸어요. 지훈은 화려한 발차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가오는 힘을 역이용해 관절을 비틀고 중심을 무너뜨릴 뿐이었죠. 한 녀석이 강목을 휘두르자 지훈은 미리 풀어두었던 실크 스카프를 채찍처럼 휘감았습니다. 부드러운 실크가 놈의 손목을 뱀처럼 감아채는 순간 지훈이 스카프를 강하게 잡아당겼어요. 가속도가 붙은 놈의 팔이 꺾이며 자기 동료의 안면을 강타했죠. 서로가 서로를 때리게 만드는 그야말로 고인물의 농락이었습니다. 이 인연이 진짜. 부하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자 마광철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품에서 시퍼렇게 날이 선 군용 대검을 꺼내 들었어요. 손잡이의 가죽이 닳고 다른 그가 해병대 시절부터 써왔다는 그 칼이었죠. 내 칼 맛 좀 봐라. 해병대 검술이 뭔지 보여주마. 광철이 짐승처럼 포효하며 맹렬하게 찔러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일반 양아치들과는 달랐어요. 찌르고 배는 동작에 군더더기가 없고 묵직한 사리가 실려 있었죠. 하지만 지훈의 눈에는 그저 훈련소 조교의 시범 동작처럼 느리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광철의 칼이 지훈의 목을 노리고 들어오는 찰나 지훈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신고 있던 러닝화의 긴 끈을 양손에 팽팽하게 쥐고 있었어요. 광철의 손목이 지훈의 어깨를 스치는 순간 낚시줄처럼 팽팽한 운동화 끈이 광철의 팔목을 휘감았죠. 광철이 당황하는 사이 지훈은 몸을 빙글 돌려 그의 등 뒤로 이동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광철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올리며 운동화 끈을 교차시켜 올감했어요. 광철 자신의 힘과 체중이 실린 탓에 발버둥 칠수록 매듭은 더 단단하게 그의 관절을 조여왔죠. 으악! 결국 뼈가 뒤틀리는 고통을 이기지 못한 광철이 단검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쇠붙이가 시멘트 바닥에 뒹구는 맑은 소리가 전투의 끝을 알렸어요. 지훈은 제압당에 무릎 꿇은 광철의 등 뒤에 서서 그의 귓가에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칼은 좋은데 주인이 훈련병 수준이네요. 지훈은 수마나 헐떡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30명의 장정들이 팔다리가 꺾인 채 신음하고 있었지만 지훈의 요가복에는 흙탕물 한 방울 튀지 않았어요. 압도적인 격의 차이.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훈육이자 참교육이었죠. 어둠 속에서 지훈의 눈빛만이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폐공장에 깨진 유리창 틈으로 거친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공장 안은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바닥에는 30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팔다리가 기이하게 꺾인 채 신음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기절해 있었어요. 그 처참한 풍경 한가운데 조직폭력배 행동대장 마광철이 무릎을 꿇고 있었죠. 그의 양팔은 자신의 등 뒤에서 운동화 끈으로 단단히 결박되어 있었고 어깨 관절은 이미 탈골되어 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광철은 턱끝에서 떨어지는 식은땀과 빗물을 느끼며 눈앞에 서 있는 여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공포였어요. 단순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에게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었죠.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 앞에 선 초식동물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원초적이고도 섬뜩한 공포가 그의 전신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을 필요조차 없다는 듯 너무나도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엉망이 된 광철의 해병대 문신을 건조하게 내려다보았어요. 광철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과 눈앞의 이 괴물의 정체를 알고 싶은 욕망이 뒤섞여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너 대체 뭐야? 광철이 핏발선 눈으로 악을 쓰듯 물었습니다. 이건 그냥 싸움이 아니잖아. 민간인 움직임이 아니야.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지훈의 기술은 상대를 제압하는 호신술이 아니라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적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살상 기술이었어요. 해병대 부사관 출신인 광철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죠. 이 여자는 링 위가 아니라 사선을 넘나들던 진짜 군인이라는 것을요. 지훈은 대답 대신 빗물에 젖은 후드 집업의 지퍼를 끝까지 올렸습니다. 지퍼가 올라가는 소리가 마치 광철의 목을 긋는 소리처럼 날카롭게 신경을 긁었어요. 그녀는 젖은 운동화 끈을 묶느라 더러워진 손을 탁탁 털어내고는 구부정하게 서 있던 허리를 곧게 폈죠. 그 순간 요가 강사 강지훈의 부드러운 아우라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수천 명의 부하를 지휘하고 작전을 통제하던 지휘관의 서늘하고 묵직한 위압감이 그녀의 온몸을 감쌌어요. 공장의 낡은 형광등이 그녀의 등 뒤에서 후광처럼 번쩍였습니다. 지우는 광철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낮지만 공기를 찢을 듯 또렷한 발성으로 입을 열었어요. 소속을 물을 땐 관등 성명을 대는 게 예의 아닌가? 해병대 부사관 출신이라며. 그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광철은 저도 모르게 위축되어 고개를 움츠렸어요. 지훈이 한 걸음 더 다가왔죠. 운동화 굽소리가 군화 발소리처럼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잘 들어. 두 번 말 안 하니까. 지훈이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이 흩어지기도 전에 선언과도 같은 대사가 이어졌어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대테러 1팀장.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부대 명칭에 광철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아니 인간 병기들의 집합소였죠. 조폭 따위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국가가 공인한 살인 면허를 가진 자들이었어요. 중령 강지훈. 지훈은 차가운 눈빛으로 주변에 쓰러진 사내들을 한번 훑어보고는 다시 광철을 내려다보며 짧고 간결하게 덧붙였습니다. 상황 종료. 그 네 글자는 광철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육체적인 패배는 견딜 수 있어도 군인으로서의 계급과 명예, 그리고 실력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짓밟혔다는 사실이 그의 멘탈을 가루로 만들어버렸어요. 광철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입을 벌린 채 바지에 오줌을 지릴 듯한 표정으로 덜덜 떨기만 했죠. 그가 평생 자랑해온 해병대 부심이 진짜 별 앞에 반딧불이처럼 초라하게 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처참한 꼴을 보며 지윤의 입꼬리가 살짝 말아 올라갔습니다. 조롱도 경멸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승리자의 여유 혹은 하룻강아지를 귀여워해주는 호랑이의 관대함 같은 미소였죠. 이젠 예비역 중령이지만 지윤은 가볍게 어깨를 으쓱해 보였습니다. 그 마지막 한마디는 광철의 남은 자존심마저 확인 사살하는 결정타였어요. 현역도 아닌 예비역에게, 그것도 요가나 가르치던 여자에게 조직 전체가 괴멸당했다는 사실. 광철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그대로 바닥에 머리를 박고 기절해버렸죠. 지우는 쓰러진 광철을 뒤로하고 천천히 돌아서며 젖은 머리끈을 다시 묶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폐공장의 고요함만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마광철이 바닥에 머리를 박고 기절하자 폐공장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지우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거칠어진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싸움은 끝났지만 공기의 흐름은 묘하게도 더 차갑고 날카롭게 변해가고 있었죠. 마치 폭풍의 눈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불안한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때 공장 입구 쪽에서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곧이어 육중한 엔진 소리가 바닥을 울리며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쓰러진 조폭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어요. 타이어가 빗물 웅덩이를 밟고 지나가는 소리가 찰박거리며 공장 안을 울렸죠. 차 문이 열리고 잘 닦인 검은 구두가 더러운 시멘트 바닥을 디뎠습니다. 그 뒤로 덩치 큰 경호원들이 우산을 펴들고 도열했어요. 우산 아래서 걸어 나온 남자는 흙탕물이 튈까봐 바짓단을 조심스럽게 추스르는 50대의 신사였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진짜 배후, 건설사 대표장 회장이었어요. 그는 최고급 맞춤 양복을 입고 한 손에는 가죽 장갑을, 다른 한 손에는 묵직한 007 가방을 들고 있었죠. 그의 등장에서는 피비린내가 아닌 비릿한 돈 냄새와 역한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장 회장은 쓰러져 있는 마광철의 몸뚱이를 마치 쓰레기 봉투 넘듯 가볍게 넘어오며 건조하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의 눈은 지훈을 향해 있었지만 입가에는 조소 가득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대단하십니다. 707 강중령님. 소문은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군요. 우리마 이사가 해병대 물을 좀 먹었다고 으스대더니 진짜 군인 앞에서는 그냥 동네 양아치였구만. 장 회장은 기절한 마광철의 뺨을 구둣발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자신을 위해 일하다 쓰러진 부하에 대한 연민 따위는 눈곱만큼도 없는 철저하게 도구로만 보는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지우는 그 잔인한 태도에 미간을 찌푸렸죠. 당신이 이 쓰레기들의 주인인가? 지훈의 날선 질문에 장 회장은 껄껄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래된 지인을 대하듯 여유로운 목소리로 지훈의 과거를 들추기 시작했어요. 주인이라니요. 우린 그냥 비즈니스 파트너죠. 그나저나 강중령님, 여기서 이렇게 뵙다니 영광입니다. 군복 벗으신 사연은 저도 잘 알죠. 부하가 작전 중에 실수해서 민간인 다치게 한 거. 그거 본인이 다 뒤집어쓰고 강제 전역당하셨다면서요? 지훈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가슴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던 가장 아픈 상처였어요. 자신이 아끼던 부하의 인생을 망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불명예 제대를 선택했던 그날의 기억. 장 회장은 그 아픈 곳을 정확히 찌르며 파고들었죠. 참 미련해요. 군대가 뭐길래, 훈장이 뭐길래 자기 인생을 갉아먹습니까? 명예 지키려다 남은 건 빚이랑 그 작은 요가 학원 하나뿐 아닙니까? 장 회장은 혀를 차며 들고 있던 007 가방을 지훈의 발 앞으로 툭 던졌습니다. 묵직한 가방이 빗물이 고인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어요. 충격으로 가방이 열리자 그 안에서 노란색 띠지로 묶인 5만원권 지폐 다발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더러운 흙탕물 위로 빳빳한 새돈이 흩어지는 광경은 기이하고도 모욕적이었죠.
이거 드시죠. 요가 학원 10개는 차릴 돈입니다. 마이사 치료비랑 우리 공사 지연된 거 퉁치는 셈 칠 테니 이거 들고 조용히 떠나세요. 어차피 당신이 원하던 게 이런 평화 아닙니까? 돈 걱정 없는 삶. 장 회장은 지갑에서 수표 한 장을 더 꺼내 지훈의 가슴팍에 꽂아주려 손을 뻗었습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해 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확신에 찬 행동이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의 발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녀는 바닥에 쏟아진 돈 가방을 축구공 차듯 힘껏 걷어차 버렸죠. 허공으로 날아오른 지폐 다발들이 빗줄기와 섞여 나풀거리며 장 회장의 얼굴 위로 눈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돈벼락을 맞은 장 회장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쓴 사람처럼 그는 자신의 어깨에 내려앉은 돈을 신경질적으로 털어냈어요. 지우는 그런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한 걸음 다가갔죠. 그녀의 운동화는 흙탕물에 젖어 있었지만 그 어떤 명품 구두보다 당당하고 단단하게 바닥을 딛고 있었습니다. 착각하지 마. 지훈의 목소리가 공장의 높은 천장을 울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화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전장에서 생사를 넘나들며 지켜온 가치를 모욕당한 한 인간의 숭고한 분노였죠. 내가 군복을 벗은 건 내 부하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그게 내 방식의 명예였으니까. 너처럼 부하를 쓰레기 취급하고 돈으로 사람을 사는 놈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하겠지만 지우는 바닥에 흩어진 돈을 밟고 서서 장 회장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무기보다 날카롭게 장 회장의 썩은 심장을 겨누고 있었어요. 그리고 평화? 내가 원하는 평화는 그딴 종이 쪼가리가 아니야. 지훈이 주먹을 꽉 쥐자 핏줄이 도드라지며 전완근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녀는 장 회장의 코앞까지 다가가 나직하지만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목소리로 일갈했죠. 내가 원하는 평화는 당신 같은 쓰레기가 깨끗하게 치워진 세상이야. 돈으로 정의를 살 수 있다고 믿는 놈들이 발 뻗고 못 자는 세상. 장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믿었던 그의 세계가 낡은 운동화를 신은 한 여자 앞에서 처참하게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뒤에 서 있던 용역들을 향해 손짓했죠. 이 미친년이 뭐해? 다 죽여버려. 장 회장의 악에 바친 비명과 함께 검은 양복을 입은 전문 용역들이 품에서 삼단봉과 쇠사슬을 꺼내들며 지훈을 향해 궤도했습니다. 마광철의 부하들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살수들의 등장이었어요. 하지만 지훈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죠. 이제야말로 타협없는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숨 돌릴 시간도 없이 검은 양복을 입은 용역들이 굶주린 하이에나 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삼단봉과 쇠사슬이 허공을 가르며 살벌한 파열음을 냈어요. 지훈은 이를 악물고 몸을 날렸죠. 하지만 이미 앞선 전투로 체력은 바닥난 상태였고 호흡은 턱 끝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그녀가 쇠사슬을 피하려 상체를 숙였지만 미처 피하지 못한 삼단봉 끝이 그녀의 왼쪽 어깨를 강타했어요. 뼈가 울리는 고통과 함께 지훈의 중심이 무너졌습니다. 그녀가 비틀거리는 틈을 타 놈들이 때로 달려들어 그녀를 구석으로 몰아붙였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차가운 시멘트 벽. 지훈은 흐르는 땀과 빗물로 흐릿해진 시야 속에서도 주먹을 풀지 않았지만 떨리는 다리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죠. 거기까지 하시죠, 강중령. 여유로운 목소리와 함께 장 회장이 용역들 사이를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돈다발을 짓밟으며 품 안에서 검고 차가운 금속 물체를 꺼냈어요. 권총이었습니다. 오일이 잘 발라진 슬라이드가 뒤로 당겨졌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금속성 소음이 공장의 소란을 단숨에 잠재웠죠. 총구의 검은 구멍이 지훈의 미간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말이야, 돈이면 총도 구해져. 몰랐나?
장 회장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를 노려보았어요.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비굴함 대신 서슬 퍼런 도끼로 빛나고 있었죠. 쏘고 싶으면 쏴. 대신 그 총소리가 내 몰락의 장송곡이 될 거야. 하? 끝까지 입만 살았군. 잘 가라, 정의의 사도. 장 회장의 검지가 방아쇠에 천천히 힘을 주었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지 않았어요. 끝까지 악의 얼굴을 기억하겠다는 듯 부릅뜬 눈으로 총구를 응시했죠. 시간이 멈춘 듯한 절체절명의 찰나. 공장의 고막을 찢어발길 듯한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그것은 한두 대의 경찰차가 내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마치 거대한 공습경보처럼 수십 대의 사이렌 소리가 화음처럼 겹쳐져 폐공장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죠. 장 회장의 손이 움찔하며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습니다. 곧이어 공장 천장의 유리창들이 산산조각나며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눈부신 섬광탄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강렬한 빛과 폭음이 터지자 장 회장과 용역들은 눈을 감싸쥐며 비명을 질렀어요. 자욱한 연기 사이로 로프를 타고 하강하는 검은 그림자들이 보였죠. 방탄 헬멧과 방패로 무장한 경찰 특공대였습니다. 경찰이다. 무기 버리고 투항해. 전원 엎드려. 확성기를 찍고 나오는 쩌렁쩌렁한 경고 방송과 함께 공장 정문이 박살나며 수십 명의 무장 병력이 물밀듯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총구에서 뿜어져 나온 붉은 레이저 포인트 수십 개가 장 회장의 이마와 가슴에 거미줄처럼 박혔어요. 용역들은 삼단봉을 내던지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벌벌 떨기 시작했죠.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경찰청장이 내 전화를 안 받을 리가 없는데. 장 회장은 패닉에 빠져 휴대폰을 꺼내려 했지만 특공대원의 군화발이 그의 손목을 걷어찼습니다. 권총이 바닥을 미끄러져 멀리 날아갔고 대한민국 재계 거물의 얼굴이 더러운 시멘트 바닥에 처박혔어요. 그의 등 뒤로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금속음이 울렸죠. 지우는 벽에 기댄 채 믿기지 않는 광경을 바라보며 거친 숨을 골랐습니다. 그때 연기가 거친 정문 너머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박상사와 최영감, 그리고 시장통 사람들. 그들은 비를 쫄딱 맞으면서도 각자의 스마트폰을 높이 쳐들고 이 모든 현장을 찍고 있었죠. 현장 지휘관이 지훈에게 다가와 경례를 붙이며 말했습니다. 강중령님 무사하십니까? 늦어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알고 온 겁니까? 지휘관은 밖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서 있는 박상사를 가리켰습니다. 저분들이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경찰청장실 직통 라인으로 실시간 라이브를 띄웠습니다. 청장님이 영상을 보고 즉각 특공대 투입을 지시하셨고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이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지훈의 시선이 박상사에게 닿았습니다. 박상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쥔 채 지훈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그의 옆에서 최영감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시장 할머니는 안도감에 주저앉아 있었죠. 지훈이 베풀었던 작은 용기가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 희망이 용기가 되어 결국 지훈의 목숨을 구하는 거대한 구원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지훈은 어깨의 통증도 잊은 채 벽을 타고 주저앉으며 피 섞인 웃음을 토해냈습니다. 그것은 안도감이자 벅차오르는 감사함의 눈물이었어요. 돈으로 총을 산 장 회장은 결국 차가운 철창에 갇혔지만 마음으로 사람을 산 지훈은 가장 뜨거운 자유를 얻었죠. 사이렌 소리는 멈췄지만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 담긴 따뜻한 온기가 폐공장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결말,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요란했던 사이렌 소리가 잦아들고 경찰 특공대원들이 장 회장과 그 일당들을 호송차에 짐짝처럼 싣는 소리만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폐공장에 깨진 창문 틈으로 들어온 달빛이 어지럽게 널린 쇠파이프와 핏자국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 혼란스러운 현장 한 구석, 지우는 벽에 등을 기댄 채 힘없이 주저앉아 있었죠. 긴장이 풀리자 억눌러왔던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찢어진 어깨와 멍든 팔다리가 불에 댄 듯 욱신거렸고 손끝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차라리 이대로 잠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선생님, 지훈 선생님. 그때 멀리서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폴리스라인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던 마을 사람들이 경찰의 제지를 뚫고 그녀에게 달려오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다리를 절뚝거리는 최영감이었죠. 그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헐떡이면서도 지훈의 상태를 확인하느라 바빴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 피 좀 봐. 이게 다 무슨 일이오? 최영감의 주름진 눈가에 그렁그렁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냈어요. 다림질이 빳빳하게 잘 된 그가 가장 아끼는 하얀 손수건이었죠. 그는 지훈의 이마에 맺힌 식은 땀과 피 섞인 빗물을 조심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손길이었지만 그 터치는 깃털처럼 조심스럽고 따뜻했어요. 마치 귀한 손녀를 어루만지듯 행여나 아플까봐 호호 불어가며 상처를 닦는 노인의 정성에 지훈의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왔죠. 이봐요, 다들 비켜봐요. 환자 숨 막히겠어. 박 상사가 사람들을 헤치고 들어와 자신이 입고 있던 두툼한 등산 점퍼를 벗었습니다. 그는 젖은 옷을 입고 떨고 있는 지훈의 어깨에 점퍼를 덮어주며 투박한 손으로 옷깃을 여며주었어요. 그의 점퍼에서는 비냄새와 섞인 구수한 흙냄새, 그리고 아버지의 등 같은 묵직한 채취가 났죠. 그 온기가 차갑게 식어가던 지훈의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고생했어. 진짜 고생했어. 자네가 우리를 살렸어. 박 상사는 지훈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그 악력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 뒤로 시장통 할머니, 세탁소 김씨, 철물점 사장님이 둥그렇게 지훈을 애워쌌죠. 누군가는 따뜻한 두유를 내밀었고 누군가는 구급차를 부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식이 다친 것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그녀를 살피고 있었어요. 지훈은 멍하니 그들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평생을 지키는 자로 살아왔어요. 자신은 다쳐도 상관없으니 임무를 완수하고 타인을 보호하는 것이 군인의 숙명이라 배웠죠. 그래서 늘 혼자였고 고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낯선 시골 마을의 투박한 사람들이 그녀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들의 거친 손마디 하나하나가, 걱정스러운 눈빛 하나하나가 방패가 되어 그녀를 감싸고 있었죠. 아, 내가 지킨 게 아니었구나. 지훈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솟구쳤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고통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베푼 작은 용기가 이토록 거대한 사랑이 되어 되돌아왔다는 사실에 대한 벅찬 감동이었죠. 우리가 서로를 지켰다는,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그 따스한 깨달음이 그녀의 얼어붙은 심장을 완전히 녹여버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훈의 입술 사이로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최영감의 손을 잡고 박 상사의 옷자락을 쥐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빗물과 섞여 흐르는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려와 최영감의 손등을 적셨죠. 그것은 강철 같았던 707 중령 강지훈이 사람 강지훈으로 다시 태어나는 세례와도 같았습니다. 어느새 비는 완전히 그쳤고 먹구름 사이로 환한 보름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달빛 아래 옹기종기 모여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그들의 모습은 세상 그 어떤 풍경보다 아름답고 견고한 성벽처럼 보였어요. 폐공장의 깨진 창틈으로 몰아치던 매서운 비바람은 어느새 계절의 순환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차가웠던 겨울이 지나고 마을 어귀의 벚나무들이 앞다퉈 연분홍 꽃망울을 터뜨리는 따스한 봄날이 찾아왔어요. 유독 햇살이 좋았던 그날 오후
지훈 요가 스튜디오 앞은 그야말로 발 디딜 틈 없는 잔칫집이 되어 있었죠. 새로 단장한 간판 아래에는 개업 축하라고 적힌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었지만 그 풍경은 일반적인 요가 학원 개업식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향긋한 아로마 향 대신 갓 쪄낸 시루떡에 구수한 김과 돼지 수육을 삶는 된장 냄새가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었으니까요. 시장통에서 장사하던 호남댁, 세탁소 김씨, 철물점 사장님, 지난 겨울 첩보원처럼 활약했던 마을 수비대들이 오늘은 일일 진행 요원으로 변신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어이, 거기. 차는 저쪽 공터로 대셔야지. 여기는 할매들 지나가는 길이야. 형광조끼를 입고 경광봉을 휘두르는 주차 요원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마을 이장 박상사였어요. 그는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으면서도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주차관리 팀장을 맡은 그의 호루라기 소리는 그 어떤 군악대 연주보다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스튜디오 안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요가 매트가 깔려 있어야 할 바닥에는 잔치상이 펴졌고 쫄쫄이 요가복을 입은 회원들 대신 몸빼 바지를 입은 할머니들이 떡과 과일을 나르느라 분주했어요. 그 왁자지껄한 소음 한가운데 오늘의 주인공 강지윤이 서 있었죠. 전술복 대신 화사한 파스텔 톤의 운동복을 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서늘한 도끼가 아닌 봄 햇살 같은 생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 다들 주목해 주세요. 오늘 우리 원장님이 특별히 모실 VIP 회원이 계십니다. 박상사의 우렁찬 소개와 함께 사람들 사이로 길이 열렸습니다. 가장 좋은 양복을 꺼내 입고 가슴에는 반짝반짝하게 닦은 훈장 배지를 단 최영감이 쑥스러운 듯 걸어 나왔어요. 다리는 여전히 조금 절뚝거렸지만 그의 허리는 그 어느 때보다 꼿꼿하게 펴져 있었죠.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최영감에게 다가가 금색 리본이 달린 봉투 하나를 두 손으로 공손히 건넸습니다. 어르신 약속드렸던 평생 무료 수강권입니다. 도망가시면 안 돼요. 제가 어르신 굳은 허리 다 펴드릴 때까지 놔드리지 않을 거니까요. 봉투를 받아든 최영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난번 쌍화차를 건넬 때의 떨림이 두려움과 설움이었다면 지금의 떨림은 벅찬 기쁨과 감동이었어요. 아이고, 나 같은 늙은이가 요가는 무슨. 이 뻣뻣한 몸뚱이를 어쩌려고. 최영감은 말끝을 흐리며 눈시울을 붉혔지만 입가에 번지는 어린아이 같은 미소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스튜디오의 통유리창을 흔들었어요. 그 소리에 맞춰 호남댁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봉밥과 떡 접시를 지훈의 앞에 들이밀었죠. 원장님, 박수는 나중에 치고 일단 이것 좀 먹고 해. 사람이 밥심으로 살아야지 그 깡마른 몸으로 누굴 지킨다고 그래. 맞아. 많이 먹어야 힘을 쓰지. 여기저기서 젓가락으로 집어주는 수육이며 김치가 지훈의 입 앞으로 날아왔습니다. 지훈은 볼이 미어터지도록 음식을 받아먹으며 눈꼬리가 휘어지게 웃었어요. 따뜻한 밥알이 식도를 넘어가는 그 느낌. 그것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었죠. 차가운 전장에서 잊고 살았던 사람의 온기가 빈속을 꽉 채우는 그 어떤 보약보다 든든한 치유의 의식이었습니다. 지우는 우물거리는 입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어깨에는 아직 희미한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상처를 가리려 애쓰지 않았죠. 그 흉터는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소중한 이웃들을 지켜낸 영광스러운 훈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아니야. 지우는 시끌벅적한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혼자서 일당백으로 적을 쓰러뜨리는 무력이 아니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밥 한 끼를 권하고 다친 곳을 어루만지며 약한 등을 맞대고 버텨주는 것. 그 평범하고도 위대한 연대 속에 진짜 힘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압니다. 자, 다 같이 건배합시다.
우리 동네의 평화를 위하여. 박상사의 선창에 맞춰 수십 개의 종이컵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날카로운 소리 대신 투박한 소리가 났지만 그 울림은 그 어떤 샴페인 잔보다 맑고 경쾌했어요. 지훈도 종이컵을 높이 들었죠. 그녀의 찻잔 속에, 아니 그녀의 마음 속에 비로소 진짜 평화라는 훈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밤 냄새와 사람들의 온기가 가득한 요가 스튜디오. 그곳에는 이제 예비역 중령 강지훈이 아닌 우리들의 다정한 이웃 지훈 선생님이 살고 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소란스럽고 행복한 일상은 계속될 것입니다.